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남유거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모의평가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실제 이제 수능까지는 71일 남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 수시도 이제 목전에 있죠. 오늘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설명을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뒤에 이제 해설 강의 선생님들도 쭉 이제 강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한 40분 내로 줄여가지고 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 지금 내일 모레가 되면 이제 수능 원서접수가 마감이 돼요. 근데 지금 9월 모의평가를 딱 보고 났더니 재수생들이 실제로 작년보다는 조금 준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올해 이제 수능을 볼 때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진 않다. 물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작년보다 2만여 명이 늘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많아진 건 당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공포감이 생겼던 재수생이 많아질 것 같진 않다라는 건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정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과학탐구. 지금 실제로 이제 보도자료가 나온 건 조금 왜곡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작년에 비해서 과학탐구 응시자 숫자가 꽤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6월달 모의평가 볼 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내일 모레 수능 원서 접수가 발표가 되고 나면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탐구는 1등급 받기가 어렵다. 2등급 받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내신은 4%가 1등급이죠. 2등급은 11%죠. 수능은 4%가 1등급이 아니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4%를 넘어간 친구들 중에 동점자가 많으면 1등급은 6%가 될 수도 있고요. 7%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험이 쉽게 나왔던 과거의 사회탐구가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2등급도 11%가 아니라 13%, 14%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탐구라는 과목은 어찌 보면 50점짜리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문제가 20문제이기 때문에 틀리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1등급 맞으려고 하면 보통 하나, 두 개를 틀리면 1등급을 맞게 될 텐데 실제로 동점자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숫자가 줄 거다. 이런 공포감은 안 가지셔도 되고요. 실제로 하나 안으로 틀릴까? 라는 목표를 잘 세우시면 되고 어려우면 두 개까지 틀려도 1등급이겠지 뭐.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마무리 학습 잘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시험 어려웠냐 쉬웠냐 여러분들 굉장히 설왕설래 그리고 지금 이제 해설 강의 듣느라고 귀추도 주목이 될 텐데 실제로 우리가 6월달 모의고사나 9월달 모의고사가 어려웠냐 쉬웠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도 중요하지 않냐면 실제 수능이 지금 9월 모의평가랑 난이도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럼 6월 모의평가랑 일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모르는 겁니다. 실제 난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작년에 수능이 화작으로는 94점이었고 실제로 언매로는 91점이었어요. 이걸 지금 6월달, 9월달 작년 걸로 비교해보면 하나도 일치하지 않죠. 어찌 보면 시험의 이 난이도가 거의 중간값이었어요. 작년에는. 그럼 재작년은 어떻게 됐지? 라고 재작년 걸 봤더니 6월달은 쉬웠고요. 9월달은 조금 어려웠는데 수능 때는 더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 6월달 모의고사 상대적으로 쉬웠고 9월달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은 느꼈을 텐데 그럼 올해 수능 국어 어렵지 않을 거 아니야? 쉽게 나오지 않을까? 9월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난이도는 모르는 거예요. 난이도 모르는 거고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이 지금 우리나라 수능이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수능은 2026이 되겠죠. 근데 지금 입시랑 똑같은 입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22학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입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차 교육과정 이렇게 얘기도 하고 2021호 교육과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문과, 이과 통합 선택형 수능이라고 얘기합니다. 2022 때 첫 해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1등급이 몇 점쯤 됐냐면 84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2023은요 92, 그 다음에는요 84, 작년에는요 92. 다시 얘기하면 8492, 8492를 4년 동안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따지면 올해는 84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난이도는 예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과목을요? 모든 과목을. 그래서 이건 그냥 잠깐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난이도가 어땠다라는 건 여러분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라고 질문하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야는 뭐냐? 아, 내가 여태까지 기출문제도 굉장히 많이 풀어봤고 6월달, 9월달까지 모의고사를 봤더니 국어에서는 실제로 독서 17문제 중에 와, 나 사회지문은 다 맞아. 예를 들면 예술 철학지문 다 맞는데? 라고 확신이 들면 나머지 71일 동안에는 그 분야의 학습량은 줄일 필요가 있겠죠. 완벽하게 아는 거니까. 나는 근데 시 파트가 문제가 나오면 문학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라고 하면 이거의 학습량을 늘려야 되는 게 지금 71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시험을 우리가 수원에서 몇 개 틀렸지, 수투에서 몇 개 틀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는 어땠지? 그러므로 70일 동안 이 단어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다 보면 계속 기출을 공부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 문제들은 내가 접하게 되겠지? 그 접하는 걸 자연스럽게 해결하면 되고 내가 실질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파트는 어디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나 과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뭐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뭐 의대정원 복귀돼서 이 얘기 지금 또 구체하게 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사탐론이 가속화돼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고3 학생 수 증가된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올해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변수가 생기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선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기본적으로 의대정원이 복귀됐구나. 그럼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서 입시 결과가 좋아질까? 라는 부담감이 있을 텐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작년의 입시 결과를 보면 재작년 입시 결과보다 좋아진 학교도 있고요. 안 좋아진 학교도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의대정원이 1,500명 위에 늘어났다고 해서 입시 결과가 다 조금씩 내려가냐?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연대공대나 고대공대의 70% 학과는 전년도보다 입시 결과가 더 좋아졌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현상적일 뿐인 거고 지금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럼 앞에 이 얘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해야 될 얘기부터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능 성적을 올리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 거니까. 시험이라는 건 시험을 잘 보는 게 목표인 거죠. 잘 보려고 하면 어떻게 성적을 올리지? 이걸 막바지의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벽하게 달라진다.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맨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작년에 똑같이 9월 모의고사를 본 친구와 작년에 수능을 본 친구, 메가스터디 회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 개의 성적을 동시에 입력한 친구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더니 특이한 점 하나가 발견이 돼요. 특이한 점이 뭐냐? 여기 지금 27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점수가 아니고요. 100분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국어 100분이 90, 수학 100분이 90, 탐구 100분이 90. 요거 이상을 받은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물론 국어 85, 수학 95, 탐구 90 이래도 여기 안에 들어갈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2등급 평균 이상을 받은 친구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어떤 사실이 발견이 되냐? 70일 남은 기간 동안에 성적이 오른 친구는 2명 중에 1명 이상이다.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적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구나. 그런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성적이 올라가는 비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9월달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계획한 친구들은 성적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이미 성적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된 친구들은 지레 포기한다. 그래서 실제로 10명 중에 3명 이하만 성적이 올라가는 게, 실제로 100분위 70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실제로 성적이 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70 맞는 친구들은 못 올리는구나, 이 얘기는 아닌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성적이 낮았던 친구들은 에이, 수능으로 대학 못 가, 이런 무언가 포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100분위 90쯤 나오는 친구들은 어라? 조금만 더 올리면 스카이가 보이는데, 이런 무언가 의지치가 더 발현이 됐겠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70일 동안 무언가 의지치를 잘 발현하면 성적은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럼 이 친구들, 올린 친구들이 도대체 얼마나 성적을 올리냐? 라는, 이렇게 성적이 올린 친구들만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270점 이상, 아까 50%, 2명 중에 1명의 성적이 올랐다고 했죠. 올린 친구들의 평균 얼마 올렸냐? 13.7점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9월 달에 100분위가 270이었는데 이 아이는 283.7이 됐다라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100분위 280이었던 친구는 13점을 더하면 293.7이 된다라는 거죠. 거의 의대 제일 낮은 대학교에 커트라인 근방까지 올린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누가요? 280점 맞는 친구가. 그 밑에 비율이 좀 줄긴 했었지만 앞에 잠깐 보여드리면 10명 중에 4명 정도 성적이 올린 친구들은 더 많이 올립니다. 왜 더 많이 올리지? 이유는 당연하죠. 실제로 240점 맞는 친구들, 250점 맞는 친구들 100분위는 올릴 볼륨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뒤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성적대가 낮으면, 한 문제를 더 맞으면 100분위가 올라가는 폭이 더 커지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만큼 오르더라. 도대체 무슨 과목을 많이 올리지? 라고 봤더니 평균적으로는 비슷합니다. 평균적으로 비슷한데, 와, 국어 많이 올리는구나, 탐구도 많이 올리네. 상대적으로 지금 성적대가 제일 적게 오르는 과목은 수학이구나. 이건 우리는 이유는 간단하죠. 수학이라는 건 기초 체력이 뛰어나야, 기초 개념이 완벽하게 있어야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한 문제를 더 맞출 때 실제로 이 위에 있는 친구들 270점 이상, 100분위 90 이상의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만 남은 거잖아요. 어려운 문제만 남다 보니 한 문제를 더 맞추는데 실제로 노력이 그만큼 배가 되니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밑으로 내려가면 이것도 꽤 많이 오르는데, 실제로 이 정도 되는 친구들도 왜 점수가 적게 오르지? 210 미만, 다시금 70점 100분위 밑은 아예 수학의 개념이 약해, 이래서 포기한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다, 올릴 수 있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얼마나 올리면, 이렇게 올리면 대학이 어떻게 바뀌지? 라는 걸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맨 아래쪽에 광운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방의 경북대나 부산대나 충남대학교랑 수준이 비슷한 학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작년 입시 결과로 보면 국어 원점수 원매 기준으로 82점 맞으면 100분위가 83이었고요. 원점수 76점 수학을 85였고요. 탐구 35점이 77의 100분이었다. 라고 이렇게 맞으면 광운대쯤 들어갔다라는 입시 결과라는 겁니다. 광운대랑 건국대랑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레벨 차이가 나는 대학이라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인식하실 거예요. 광운대에서 건국대까지 올리려고 하면 몇 점 올리면 되지? 수능으로는? 이라고 질문하면 여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국어 3점 올렸더니 100분위가 5점이 올라가요. 수학을 5점 올렸더니 100분위가 6점이 올라가요. 탐구를 3점 올렸더니 100분위가 8점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더니 건국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맞춰야 되나요? 그게 아닌 거죠.
국어, 3점짜리 하나를 더 맞으면 광운대에서 건대로 바뀌는구나. 수학 5점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4점짜리 하나를 더 맞으면 광운대에서 건대쯤으로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죠. 물론 1점이 모자르긴 하죠. 그거 탐구해서 더 올리면 되죠. 근데 어찌됐건 탐구도 원점수 3점만 더 올렸더니 광운대에서 건국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국어 3점짜리 하나, 수학 3점짜리, 4점짜리 하나, 탐구 3점짜리 하나,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국어나 탐구 한 문제쯤만 더 맞으면 실제로 광운대에서 건대가 된다. 와, 몇 문제 더 맞으면 돼요? 4문제 더 맞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무언가 대학이 바뀌는 겁니다. 건대에서 고려대는요? 라고 질문하면 두 개 대학은 이니셜은 똑같아요. KU 대학이라고 아마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녹색이고요. 이거는 빨간색이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차이가 얼마나 나지? 라고 비교해보면 원점수 5점 차이 납니다. 수학은요? 뭐야? 3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우와, 이거 몇 점 차이 나지? 4점 차이 납니다. 몇 문제 더 맞으면 돼요? 이것도 4, 5문제 더 맞으면 건대에서 고대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정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문제씩을 과목별로 더 맞을 거냐? 또는 난 이 과목에서 2, 3문제를 더 맞추고 이거는 유지할 거냐?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세우시면 대학이 한 단계씩 점핑하는 게 생각보다 꿈 같은 일이 아니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내가 지금 무엇을 채워야 되냐 라는 학습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수시를 어떻게 써야 되냐 빨리 결정을 하고 마무리 학습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이런 걸 우리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능 전형 가중치 높은 영역,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과 친구들, 뭐 경영학과 갈 거예요, 국어국문학과 갈 거예요, 이런 친구들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이 뭐지? 라고 하면 상당수 대학교가 국어입니다. 그 문과는 국어 성적을 올리는 게 되게 좋겠다. 자연계는요, 수학일 수 있고요, 과학일 수 있습니다. 이왕 한 문제를 더 맞을 거면 내가 올릴 수 있는 과목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무언가 내 계열에 맞게끔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정답률 높은 영역.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9월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봤고 실제로 작년 수능 문제나 기출 문제들을 쭉 풀다 보면 대부분 국어 45문제가 나오면 정답률이 50% 미만인 문제. 다시 얘기하면 어려워라고 상당수 친구들이 얘기하는 문제는 보통 6, 7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정답률 30% 가까운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틀린 게 몇 개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정답률 30%짜리 문제를 꼭 맞춰야 되냐? 라고 질문을 할 때는 그 친구는 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머지 45문제 중에서 43개 정도는 무난하게 다 맞춰. 이러면 이제 2개 남았네. 이럴 때는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지만 우와, 나는 매번 5, 6개 틀려. 이렇게 되는 친구는 정답률 30%짜리 문제를 맞춰야 될 이유가 없죠. 나머지 50% 가까운 문제들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친구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6월 달에도 100분위가 87이야. 아이씨 3등급이네? 라는 친구가 한 문제를 더 맞으면 2등급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수시의 최저학력 기준 맞출 때도 훨씬 더 유리하니 이런 것까지 감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점검을 마지막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또 주저리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면서 이런 걸 마지막에 다시 점검하면서
학습 계획을 재점검했으면 좋겠다. 이게 모의평가랑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뭐 강민철 선생님이나 현우진 선생님이나 조정식 선생님 등등 사회과학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어떤 문제를 더 맞출 거냐, 어떤 유형을 더 맞출 거냐는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르게 이제 수시 얘기를 몇 가지를 하면서 오늘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9월 3일이니까 9월 12일, 어떤 대학은 9월 10일, 이제 일주일에서 9일 정도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이 남았습니다. 학생들마다 다르지만 친구들은 교과로 쓰는 친구도 있고 종합으로 쓰는 친구도 있고 논술로 쓰는 친구도 있겠죠. 이 밑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예를 들면서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희대를 기본적으로 하나 잠깐 교과로 보여드립니다. 뭘 보여드릴 거냐? 우와, 경희대학교 작년에 2.77등급짜리가 들어간 학과가 있대요. 미디어. 조립푸드 디자인 학과는 3.6등급이요. 이게 커트라인이에요? 아닙니다. 70% 컷이에요. 70% 컷이라는 건 10명 뽑으면 7등짜리 성적인 거죠. 그럼 3.6까지 떨어졌으면 뒤에 4등급이 붙었는지 5등급이 붙었는지 6등급이 붙었는지 모르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빵꾸가 되게 많이 났다. 왜? 라고 질문하면 그 전년도 입시 결과가 좋았던 학과들이 소위 말해서 빵꾸가 났던 거죠. 경희대 빵꾸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나머지 학과들도 여기 보여드린 학과는 입시 결과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재작년하고 비교해보면 꽤 많이 떨어진 학과들이 보이죠. 그럼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희대는 지난해 빵꾸난 학과가 무지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 그럼 올해는 경희대를 굉장히 주목하는 친구들이 많겠구나 라고 우리는 무언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학과는 쓰는데 주저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라고 불안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올해 고3이 더 많대. 작년 고3보다 훨씬 더 많고 2024 때 고3보다 많고 2023 때 고3보다 더 많아. 그럼 실제로 입시 결과 이걸까라고 우리는 불안해야 된다. 왜요? 작년에 빵꾸 났으니 이제 주목될 테니까. 그 다음 대학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운대학교입니다. 언제 빵꾸 났죠? 라고 질문하면 재작년에 빵꾸 났습니다. 재작년에 우와 4.87 6등급 넘어가는 애가 붙었습니다. 왜요? 이것도 70% 컷이거든요. 4.5등급이 붙었고요. 4.42가 붙었고요. 3등급 때 뭐 2.75, 3.16 문이과를 막 넘나들면서 어마무시하게 빵꾸 났던 게 재작년입니다. 작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작년에 1.98로 회계합니다. 그 전년도 몇 등급이었다고요? 70% 컷이 3.16이었어요. 2.3, 2.63, 2.47 다시 원래 대학의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빵꾸가 나면 그 다음에는 제 궤도로 돌아온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바지에 주목하셔야 될 건 작년에 어느 대학교 빵꾸 났대 무슨 과는 올해는 거기는 원상태로 돌아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대학을 쓰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뭘 써야 되는 거죠? 작년에 입시 결과가 되게 좋았구나 라고 생각되는 대학을 다시 주목하셔야 된다. 그래서 입시 결과는 이렇게 해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걸 교과 전형은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이제 종합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또 하나,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수시 아직도 제대로 결정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제 유튜브에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영상들 올라와 있으니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만 쭉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종합입니다. 종합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이변이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면 종합전형을 주목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국 단위 자사고, 전국 단위 외고 이런 친구들 다 주목하고요. 과거 영재고도 주목하고요. 또 주목하는 친구들이 누구냐? 라고 질문하면 요즘 대학 입시는 교과 전형은 대부분 대학교가 뭐가 있죠? 수능 최저가 있죠. 논술도 수능 최저가 있죠. 그러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내신은 좋은데 수능 최저 못 맞춰. 이러면 종합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변을 기대하고 쓰시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형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면접 보는 학교들이 있다. 그럼 이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을 확률이 높겠구나. 반면에 면접을 수능 뒤에 보는 학교는 불안하니까 여기 그냥 넣어 놓을까? 나중에 수능 끝나고 수능 성적 잘 나오면 면접 보러 가지 않으면 난 정시 기회가 살아나잖아 라는 걸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감안하셔야 된다. 나머지 건 그냥 확인을 쭉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은 약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색깔을 입혀놨습니다. 이 학교가 상대적으로 그나마 종합에서 입시 결과가 낮은 대학이다. 경쟁 대학에 비해서. 면접이 수능 뒤에 보는 학교들은 그 대학의 수준에 비해서 입시 결과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 면접을 안 보는 전형은 실제로 면접이 부담되는 친구들은 다 면접 안 보는 데로 가기 때문에 여기도 입시 결과가 꽤 잘 나온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희 논술 강사인 김종도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논술 쓸 때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될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점검을 할 때 이런 내용은 점검을 해야 된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제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상위권 대학은 그나마 수능 최저를 맞춘 아이들이 좀 많은데, 수능 최저가 낮은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경희대인데 2개 5예요. 2개 5인데 이걸 맞춘 애들은 27%도 되지 않는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수능 최저가 낮다라고 해서 실제로 만족하는 애들이 많냐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더라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대학의 수능 최저가 높아도 그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이면 치열한 경쟁 상황인 거고, 대학이 중상위권으로 내려와도 실제로 수능 최저가 별로 높지 않아도 만족하는 애들이 되게 적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대 1쯤의 경쟁률은 보이는데, 학과를 여러분들이 고를 때 좀 고민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내신이 내가 안 좋기 때문에 교과 종합으로 그 대학 못 가. 나는 수능 성적으로 이 대학을 못 갈 가능성이 높아. 이 두 가지가 병행돼서 쓰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논술의 상당수는 수능 뒤에 보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 잘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래도 나는 불안하니까 논술로 하나 넣어놔야지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죠. 방금 얘기한 후자,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친구들은 어디를 넣냐 라고 질문하면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반도체공학과, 화학공학과, 미래자동차, 한양 인터칼리지 이런 높은 학과를 집어넣습니다. 그랬다가 국어 망했어, 과학 망했어, 이러면 논술 보러 가야 되겠네 라는 자기의 수학의 강점을 가지고 논술을 시험 봐서 논술 점수가 높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중에 나 원래 국어 못해, 나 원래 과학 약한데 이런 친구들은 여기를 무언가 안정을 쓰고 싶어 하죠. 안정을 쓸 때 보통 어디를 쓰냐? 학과를 좀 낮춰 쓰려고 합니다. 그때 자연계 친구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뭐냐? 공대다. 그러다 보니
논술의 공대 중에 가장 하위권에 있는 학과들이 논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더라. 건설환경공학과, 한양대 기준으로 하면 저쪽에 유기나노공학과, 저쪽에 경희대로 가면 건축공학과, 이런 데가 의외로 논술 점수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논술 점수가 낮은 학과를 이렇게 보다 보면 공대 중에 정말 높은 공대들 빼고 중상위권 공대들이 생각보다 논술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자연과학대들이 논술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게 한양대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학들의 일반적 패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논술 쓸 때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위권 학과를 쓸 때 공대 중에 무언가 이과를 낮췄을까? 라고 하는 공대는 점수가 높을 수 있다는 건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생각. 두 번째, 문과는 사학과, 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이런 학과들이 생각보다 논술 점수가 높습니다. 왜요? 라고 치면 똑같이 불안하니까. 두 번째, 이 학과를 들어가면 복수 전공하기가 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도 하는 거죠. 어차피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야 되는 게 4차 산업시대 인재에서도 무언가 의미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런 학과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선호학과랑 더불어서 논술 점수가 되게 높다. 반면에 영어영문학과, 도고동문학과 이렇게 어문 계열의 논술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게 일반적이다 라는 걸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유형을 이렇게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학교를 정했으면 학과를 정할 때는 이런 거 하나쯤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이제 실제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논술 범위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 특히 자연계 친구들은 지금 논술 볼 시간 없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논술 기출문제를 한 번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문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문제 너무 어려운데 이 정도는 할 만한데 풀어보지 않더라도 느낌이 바로 올 겁니다. 절반쯤 맞출 수 있는 대학은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대학을 도전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절반이라고 얘기하냐? 방금 앞에 보여드렸지만 한양대 입시 결과 보면 100점 만점 논술이거든요. 100점인데 70점, 60점 이렇게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따르면 절반 맞으면 못 붙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똑같은 논술 문제를 보는데 어디는 90점, 어디는 60점이에요. 그럼 이 60점짜리 학과는 90점 맞은 애가 없을까? 합격자 중에? 있어요, 분명히. 근데도 60점대가 평균이 나오려고 하면 누군가는 50점대를 맞았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연계 논술 문제는 절반 맞으면 붙을 확률이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논술 일정은 여러분들 다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논술 날짜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도 이렇게 겹치는 대학교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쓸 거냐, 이런 건 마지막으로 점검하셔야 되겠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연계에 세종대가 면접을 이날 보는구나. 그리고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서강대, 서울여대, 수원대, 숙명여대, 숭실대, 항공대가 자연계 논술을 보내. 가까우니까 이쪽을 이렇게 뭔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건국대학교랑 예를 들면 숙명여대랑 숭실대랑 한공대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겹치네? 그러면 아이들이 분산되겠네? 그럼 요즘 대학교는 무언가 썼을 때 아이들이 분산되니까 기회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무언가 생각하면 의미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어느 대학교가 겹치는구나,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논술 날짜를 이렇게 쭉 한 번쯤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최종 지원 학과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너무 어떤 학과를 갈 거예요, 이렇게 과를 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마지막 이런 거예요. 요즘 대학들은 전과가 된다, 복수 전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학과를 진짜 가고 싶어, 근데 그 학과가 너무 인기 학과인데? 라고 생각되면 과를 낮추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왜요? 합격의 확률을 높이려면. 아까 논술은 예외일 수 있어요. 근데 교과나 종합은 아무래도 인기학과 입시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고요, 비인기학과가 낮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교과 종합은. 그럼 좀 낮은 학과 들어가서 전과 되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은 서강대, 성균관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전과가 되거든요. 1학년 학점이 좋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도 뭔가 염두를 해두면서 막판까지 눈치 작전을 좀 하시면서 써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서를, 수시 원서를 집어넣고 경쟁률이 좀 낮아야, 합격 확률이 좀 높아야 마지막까지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서 접수를 기본적으로 꼭 첫날이나 둘째 날 꼭 하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진짜 가야 되는 대학교거나 목표라는 대학은 마지막 날 경쟁률까지 보고 마지막에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걸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때 이제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교과 전형 원서를 쓸 때는, 교과 전형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학생부의 내신 등급 가지고 지원하는 거다 보니 학과를 막 넘나들 수 있는 거죠. 막판에 경쟁률이 이렇게 너무 낮으면 실제로 몰릴 수 있다. 작년에 연세대학교 문과에서 21개 모집단위 중에 경쟁률이 제일 낮은 축에 속했던 문화인류학과가 마지막에 1등이었어요. 왜요? 경쟁률이 너무 낮은 게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의 모바일로 보이다 보니 와, 여기 빵꾸 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높다. 여기 아동가족도 마찬가지인 거죠. 6개 통합 모집단위 중에 꼴등이었는데 경쟁률이 막판에 제일 높더라. 자연계도 마찬가지더라. 그러므로 경쟁률이 너무 낮은 학과, 맨 마지막 날 볼 때 이 학과 교과는 피해야 될 학과이지 않을까? 라는 건 마지막에 점검하시면 되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양상이 달라요. 종합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학과를 정해놨기 때문에 막판까지 그렇게 막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인기학과들의 경쟁률이 좀 높아요. 실제로 전공적합성과 연관된 학과들이 경쟁률이 좀 높으니 실제로 내가 꼭 그 대학에 합격하고 싶으면 과를 좀 낮춰볼까? 종합에서는 이런 고민을 기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는 전공적합성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제 여러분들 수능까지 이제 71일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제가 오늘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빨간색은 성적이 상승할 때를 상승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9월 모의평가할 때는 빨간색 넥타이를 메요. 여러분들은 26학번이 될 거예요. 비행기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26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꼭 성적이 26 하셔서 꼭 좋은 26학번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제어의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